노벨상이 가치를 잃은 지 오래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한 중국인 학생이 짓궂은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학생이 웃으며 말했죠. 그래, 한강? 한국어로도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 거였냐? 노벨상을 받은 작가는 이제 비판과 비난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하던데. 차라리 찬쇠가 안 받아서 다행이야. 독일 베를린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길게 늘어선 나무들은 금빛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베를린 자유대학의 공원은 잔잔한 바람 속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졌죠. 오늘도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공원의 한 벤치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온 중국인 학생들의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를 이렇게 쉽게 폄하할 수 있는 건가? 그들이 과연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기라도 했을까? 혹시 그저 노벨상 자체를 비웃는 것에 불과한 건 아닐까? 분명히 그들은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을 전혀 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글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의 나약함을 탐구하는 강렬한 서정적 산문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고통스러운 현대사를 담아내며 독일에서도 큰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발언을 듣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제킨스입니다. 베를린 자유대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저를 처음 한국으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매력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책을 사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쓰는 것은 마치 다른 세상을 탐험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글을 쓰는 취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풀어내는 일은 저를 더욱 깊은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었죠. 한국 문학에 빠져들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녀의 글이 단순히 한국적인 배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과 약함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에서 보여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소년이 온다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강의 글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독일 독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저 앞에 앉은 중국인 학생들은 노벨상과 한강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그들이 단순히 한강 작가를 비하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노벨상이 뭐 대단한가. 중국에서는 그 상 받는 사람마다 문제가 생기더라. 한 학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건은 중국에 엄청난 이슈를 남겼습니다. 당시 류샤오보는 8원장 서명을 주도하며 삼권 분립을 주장하다가 국가 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외교적으로도 큰 갈등을 빚었죠. 그 사건 이후로 중국 내에서는 노벨상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이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한국 문학이 부러우면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단지 문학적 평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류샤오보 사건 이후로 쌓인 노벨상에 대한 불신이 한강의 수상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그들이 진정한 문학의 가치를 알기나 할까? 한강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인간 본질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봤을까? 문득 제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의 힘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실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서점들은 이미 한강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책은 판매 즉시 매진되기 일쑤였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히라버 시간 등 이 모든 작품들이 독일 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서점에서 마지막 남은 히라버 시간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그 무게가 단순한 종이와 글자 이상의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강의 작품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이때 그저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비하하는 목소리들은 저에게 너무도 무지해 보였습니다. 독일 문단에서 한국 문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면서였습니다. 그때 독일 전역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죠. 저는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사실 한국 문학은 이전까지 그리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채식주의자의 수상 소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해 독일의 거의 모든 문학 관련 매체가 한강 작가의 글을 분석하고 한국 문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조차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글은 독일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현실과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가 독일인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이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을 다룬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 문학은 그늘에서 벗어나 상업적 잠재력과 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대형 서점을 돌아다니며 채식주의자가 독일어로 번역된 책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작품이 출간되자마자 매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점 곳곳에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한정판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년이 온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이 책은 한국의 고통스러운 현대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당시 많은 독일 평론가들도 이 작품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강이 단순한 작가가 아닌 한국 문학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하우스 덜 컬트런 덜 웰트에서 주최하는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상은 독일어로 번역된 비유럽 문학작품 중 하나를 선정해 작가와 번역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문학의 다양성과 국제적 교류를 강조하는 상이었습니다. 한강은 그 상을 받지 못했지만 독일 문단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작품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시작으로 소년이 온다, 그리고 히라버 시간까지 매년 새로운 작품이 출간되면서 한강의 이름은 독일 문학계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여러 서점에서 한강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독자들을 보며 한강 작가가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공연된다는 소식도 들렸죠. 그만큼 한강의 작품은 유럽 전역에 걸쳐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학이 이제는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중국인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노벨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한국 문학에 대한 비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한강 작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학은 더 이상 작은 나라의 문학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공원에서 중국인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한강처럼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한국 문학이 가진 그 특별한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한국학을 전공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독일 문단에 큰 충격을 주기 이전에도 한국 문학은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유정 작가의 장편소설 7년의 밤은 독일에서 한국 문학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이 책은 2015년 독일의 유명 주간지 디 차이트가 발표한 탐정소설 독서 목록에 올라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스릴러 문학이 독일에서 주류 문학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7년의 밤의 독일어판은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적인 배경을 가진 스릴러 소설이 독일 문단에서 이토록 인상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유정 작가의 날카로운 서사와 인간 심리의 어두운 측면을 탐구하는 글은 한국 문학의 스릴러 장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강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다른 한국 작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스위스 유니온스 출판사와 독일의 아우프바우 출판사는 이후로도 꾸준히 한국 문학을 독일에 소개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들은 정유정의 착한 아들과 오정희의 새, 이문열의 우리들의 뒤틀린 영웅, 이승우의 식물들의 사생활 같은 다양한 작품들을 독일 독자들에게 선보였죠. 특히 오정희 작가는 한국 문학에서 여성 작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작품은 독일에서도 꾸준히 주목받았습니다. 오정희는 2003년 리베라투르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작가였는데 이 상은 독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문학을 지능하는 목표로 수여되는 상이었습니다. 리베라투르상을 받은 뒤 오정희의 작품은 더 많은 독일 독자들에게 소개되었고 이는 곧 한국 여성 작가들이 독일 문단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애란, 한강, 그리고 정유정 같은 작가들이 이 상의 후보로 올랐고 이는 한국 문학이 더 이상 특정한 장르나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와 서사를 통해 국제적인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한국 문학이 독일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유정의 작품들이 독일의 주요 서점에 자리 잡고 그녀의 스릴러가 독일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문학이 이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독일 문단에 깊이 자리 잡은 하나의 흐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또 다른 한국 작가는 김원수였습니다. 그의 설계자들은 2018년 독일의 유로파 출판사에서 출간된 후 디 차이트 탐정소설 필독 목록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되었죠. 김원수는 한국 문학계에서도 주목받는 작가였지만 독일에서의 성공은 국제적인 작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서사와 복잡한 인물 설정은 독일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한국 스릴러 문학은 이제 독일 문단에서도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었고 정유정과 김원수의 성공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미애의 굿나잇상은 출판사의 선불금 5만 유로에 판매되었고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역시 2020년 독일 카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국 문학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 독자들은 이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기대하고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 독일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면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2021년 그 뒤를 따랐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출간되자마자 독일의 주요 문학 매체와 언론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단 2달 만에 3만 5천 부가 팔리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단지 한국 여성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여성들의 공통된 경험과 고통을 대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독일 독자들 역시 이 책에 열광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다루는 성차별 그리고 여성의 억압된 삶에 대한 이야기는 독일 사회에서도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였고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공감할 만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독일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억압을 받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슈였습니다. 제가 들은 여러 독일의 문학 서클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담론을 일으킨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학이 여성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점점 더 많은 독일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독일 독자들에게 어머니와 딸 간의 복잡한 감정선을 그려내면서도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적 가치관과 그로 인한 여성의 희생을 조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중년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 혹은 자신이 딸로서 겪었던 감정들을 되새기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반체제 작가 반디의 고발도 독일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고발은 북한 정권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독일 독자들에게는 충격적일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독일은 동독과 서독의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발은 그들에게 한국 문학이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파친코 역시 독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이민자들의 삶과 일본 사회에서의 고난을 그려내면서도 가족이라는 중심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 본능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독자들은 이민진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이 겪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민자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기에 파친코는 그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학이 이제는 더 이상 독일에서 낯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독자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그들의 고유한 목소리로 세계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이는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문학은 그저 한 나라의 문학이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이는 한강, 조남주, 신경숙, 이민진 등의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한국 문학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채식주의자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녀가 드디어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유는 단지 그녀의 문체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본질, 특히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치유 과정을 깊이 탐구하는 작가였고, 그런 점에서 세계의 독자들과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엮어내며 그 고통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또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강의 수상 소식을 듣고 저는 자연스럽게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하여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널리 알린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미스는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능숙하게 넘나들며 한강의 강렬한 서사를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번역 덕분에 한강의 작품이 한국을 넘어 세계 문단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한국 문학 자체가 국제적인 무대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강이 수상했다는 뉴스에 가슴이 뛰면서 문득 제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사랑했고 한국 문학에 빠져들면서부터 저는 한국 문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녀처럼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처음 한강의 작품을 접했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그리고 한국 문학이 주는 깊은 감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강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온 결과가 이제 노벨상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은 것은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은 이제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 문학을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맡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언젠가 한강처럼 한국 문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꼭 읽어보세요. 그녀의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한국 문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학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리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